페이지 106쪽 보시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10강 소화순환 호흡 배설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서 제일 첫 번째로 영양소의 흡수 과정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중에 3대 영양소를 각각 저분자로 쪼개는 과정, 그죠? 쉽게 말하면은 고분자를 저분자로 쪼개는 과정이니까 이화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화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영양소들의 특이한 소화 효소들이 가해져서 분해가 되는 과정을 각각의 소화기관의 위치에 따라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최종적으로 분해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또는 지방산, 모노글리세롤 같은 것들, 그리고 이 외에도 예를 들어 무기염류나 비타민 같은 것들, 그리고 물 같은 것들이 소장의 융터를 통해서 흡수되어 심장까지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해야 될 부분은 페이지 107쪽에 노폐물의 생성과 배출 부분이죠. 색깔 굉장히 이쁘네요. 보라색. 자, 그러면은 이 부분 배설 과정을 쭉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노폐물의 배설 부분을 보는 거죠. 노폐물. 그런데 우리가 이 노폐물의 배설 과정에서 배우는 게 크게 본다면 이제 오줌과 땀이에요. 맞죠? 근데 뭐 이제 교재에서는 오줌에 관련된 내용만 좀 다뤄지게 되는데, 이때 배설과 배출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배설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서 만들어진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그럼 배출은요? 우리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중에서 쓸 건 쓰고 남는 찌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찌꺼기를 내보내는 과정을 배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배변 같은 경우가 보통 배출이죠. 찌꺼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루지 않고 배설 과정만 우리가 이제 다루겠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이런 노폐물들을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3대 영양소 중에 탄수화물, 그리고 지질, 마지막으로 단백질, 이렇게 세 가지의 3대 영양소들이 몸에서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에 따라 이제 노폐물들을 만들어낸다면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은 연소 생성물로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은 물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때 만들어진 이산화탄소와 물, 노폐물이죠. 맞습니까?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질과는 다르게 뭘 더 포함하고 있다? 질소를 하나 더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질소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기체 형태다 보니까 이제 몸 밖으로 내보낼 때는 주로 호흡의 형태로, 호흡기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겠죠. 그지? 이때 만들어진 물, 수증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호흡을 통해서도 내보내지만 오줌이나 또는 땀의 성분으로 각각 수증기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겠죠. 그지?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안에 암모니아가 오랫동안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암모니아가 만들어지자마자 족족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맞지?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그렇죠. 간으로 가져가죠. 간으로 가져가면은 이 암모니아를 독성이 더 적은 요소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그 요소를 다시 오줌과 땀의 성분으로 내보내겠죠. 즉 우리가 보는 과정에서는 특히나 가장 포인트가 바로 이 요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보는 거죠. 페이지 107쪽에는 이런 내용들이 표와 그림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줌의 생성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줌을 만들어내는 곳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콩팥이죠. 그지? 예전에는 신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근데 오줌의 생성 기관은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콩팥인데, 왜 이름이 콩팥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 신장 모습을 보면은 신장이 우리 몸에는 두 개가 이렇게 존재를 하죠. 네. 이렇게 등 뒤쪽에 이렇게 두 개가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옛날에는 신장이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콩팥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콩팥인가? 생긴 거는 콩 모양이에요. 근데 왜 팥이야? 그렇죠. 맞습니다. 생긴 거는 콩 모양인데 색깔은 팥 색깔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콩팥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콩 모양으로 생겼고 색깔은 팥 색깔이기 때문에 콩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이때 우리 몸에는 두 개의 콩팥이 있고요. 그지? 이 콩팥에는 큰 관을 통해서 방광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 콩팥과 방광을 연결해주는 요 라인을 우리가 오줌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단 콩팥에서 오줌이 생성되고 나면은 그 오줌들이 오줌관을 따라서 방광에 잠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는 과정이 일어나겠죠. 그지? 자, 근데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요 콩팥입니다. 이 콩팥의 구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7쪽에 보시면은 거기 큰 그림 나와 있죠. 큰 그림이 나와 있고요. 특별히 이 콩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팥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그지? 가장 바깥쪽을 겉질, 그리고 그 안쪽을 속질, 그리고 가장 안쪽을 콩팥 깔때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예전에는 피질, 수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가장 바깥쪽은 겉질, 그리고 속질, 그리고 콩팥 깔때기. 이때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겉질에서부터 속질을 지나 콩팥 깔때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오줌이 생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오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이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장소들을 미리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먼저 겉질에서 여과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속질에서 재흡수와 분비 과정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생성된 오줌의 처음 형태를 우리가 원료라고 이야기하고 그 원료가 콩팥 깔때기에 잠시 저장된 다음에 오줌관을 따라서 방광에서 저장이 되겠죠. 됐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여과, 분비, 재흡수 과정. 요 과정을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겠네요. 자, 페이지 107쪽의 아래쪽 부분 보시면은요, 생성 과정을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으로 해서 지금 각각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좀 자세한 그림들이 나와서 그걸 같이 좀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지 몰라도 그림이 좀 빠져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귀찮지만 내가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일단 이 오줌이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구조가 바로 콩팥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콩팥에서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가 있죠. 그 기본 단위가 네프론입니다. 근데 이 네프론은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죠. 그지? 사구체, 그 다음에 보먼주머니, 마지막으로 세뇨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묶어서 표현하는 게 네프론이고요. 이런 네프론이 콩팥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런 네프론들이 각각 오줌을 혈액으로부터 노폐물을 걸러서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구체와 보먼주머니를 함께 부르는 이름, 따로 부르는 이름 있죠? 무슨 이름? 말피기 소체입니다. 말피기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내서 말피기예요. 알겠니? 말피기 소체. 이름이 약간 좀 특이하긴 한데 말피기 소체. 자, 이때 이 구조를 간략하게 한번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됐죠? 자, 일단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노폐물들은 혈액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랬을 때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 있겠죠. 그지? 옛날에는 이제 그것을 신동맥, 빠져나가는 것을 신정맥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각각 콩팥 동맥, 콩팥 정맥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들어오는 혈관은
콩팥 동맥이에요. 그리고 빠져나가는 혈관은 콩팥 정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은 모세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지금 콩팥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모세혈관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런 모세혈관들이 실타래처럼 뭉쳐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요 부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구체죠. 오케이? 근데 이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부분이 있죠? 아랫부분에 있는 거, 보먼주머니. 오케이? 근데 앞서 사구체랑 보먼주머니를 묶어서 뭐라 표현한다? 말피기소체. 근데 이 말피기소체가 존재하는 장소가 바로 요 겉질입니다. 이때 혈액을 따라 여러가지 물질들이 콩팥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때 모세혈관들이 많이 뭉쳐있는 사구체에서는요, 압력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들을 밀어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밀어내는 과정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때 사구체와 보먼주머니 사이에 매우 미세한 구멍 같은 것들이 뚫려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방에서도 채 같은 것으로 가지고 입자가 작은 것들과 큰 것을 골라내죠. 그와 같은 현상이 바로 이 사구체와 보먼주머니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높은 압력을 가해서 입자가 작은 것들이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여과라고 표현을 하죠.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과가 된 물질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틈이 작아요. 그러니까 입자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과가 되지 않는 물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여과가 되지 않는 물질들은 결과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여과되지 않는 물질들의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앞서 이런 영양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섭취하는 3대 영양소들입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 소화 과정을 일으키지 않았다면은 얘네들은 여과가 되지 않죠. 그리고 혈액 속에 있는 혈구 성분들, 그런 혈구 성분들도 여과가 되지 않습니다. 뭐 기타 다른 것들도 여과되지 않는 것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대표적으로 탄단지나 또는 혈구 성분들은 여과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여과된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물질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각각의 영양소들이 최종 분해산물로 바뀌어서 만들어진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것들, 그리고 물, 무기염료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꼭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요소가 있겠죠. 이때 보먼주머니를 따라 이동하는 관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세뇨관이라고 표현하죠. 이때 모세혈관과 세뇨관은 서로 간에 또 이렇게 꼬여 있거든요. 그 구조가 주로 속질 부분에서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여과가 됐어요. 여과가 된 이런 물질들이 세뇨관을 따라 이동을 해버리면은 이후에 집합관에서 모였다가 최종적으로 콩팥 깔때기까지 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콩팥 깔때기까지 가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오줌관을 따라 방광에 저장됐다 몸 밖으로 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내보내도 되는 물질이 있지만 내보내지 말아야 될 물질들이 있는 거죠. 맞지?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렇게 여과된 물질들을 봤을 때 특히나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하고 몸의 여러 가지 구조들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들이기 때문에 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다시 모세혈관으로 되돌려주는 과정이 있죠. 그랬을 때 그 물질들은 100% 이동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다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우리가 재흡수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근데 이때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가 되지만 나머지 물이나 무기염료 같은 경우에는 자신 몸에서 필요한 정도만 재흡수를 하겠죠. 됐나요? 이때 요소도 일부 재흡수가 됩니다. 알겠죠? 요소도 일부 다시 재흡수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사구체와 보먼주머니가 여과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혈액 속에는 요소 성분이나 또는 다시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될 성분 같은 것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여기서는 여과를 하지 못하니까, 그지? 앞서 재흡수가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강제로 보내주는 과정이었다면은 그와 반대되는 과정, 즉 요소와 노폐물을 다시
세뇨관 내부로 보내주는 과정도 있죠. 그지?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분비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뇨관에서 쭉 이동할수록 점점 요소의 농도가 높아지고 기타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될 노폐물의 농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줌이 생성된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과는 혈액이 사구체를 통과하는 동안 혈액의 일부가 보먼주머니로 이동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여과라고 하고 여과된 액체를 원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 무기염류, 아미노산, 포도당, 요소 같은 경우는 여과가 되지만 크기가 큰 단백질이나 지방 또는 혈구 같은 것들은 여과가 되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앞서 여과를 시킬 때 보면은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 쪽으로 물질을 밀어내 버리는 거거든요. 그때 압력을 높여서 지금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에너지를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렇죠. 여과 과정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재흡수나 분비 과정에 대한 설명 보죠. 여과된 원료가 세뇨관을 지나가는 동안 일부 물질들은 세뇨관을 둘러싼 모세혈관으로 다시 재흡수가 된다는 거. 이때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 그리고 나머지 물질들은 필요 양만큼만 재흡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게 분비. 아직까지 완벽하게 여과가 되지 않은 요소 성분이나 또는 크레아틴 같은 이런 노폐물 같은 것들을 모세혈관에서 다시 세뇨관 쪽으로 돌려주는 과정, 그지? 그런 과정들을 분비. 그러면은 이때 재흡수나 분비 과정은 강제로 물질들을 보내줘야 되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뒤쪽에 보시면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소화와 배설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가 좀 나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를 잠깐 좀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내용 보시면은요, 영양소 대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했습니다. 지금 그림에는요, 각각 단백질과 지방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각각 탄소 화합물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이 탄소 화합물을 만든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분해를 해야겠다 이거죠. 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을 할 것이다. 탄수화물도 나와 있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은 아래쪽에 적혀있는 물과 이산화탄소다. 그런데 단백질만 질소 노폐물 X를 만드네요. 그렇다면 이 X는 당연히 암모니아일 것이다. 요거죠, 요게 X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X를 어디로 가져가요? 간으로. 그죠? 이때 아마 가가 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기억 X는 암모니아이다. 맞고요. 니은 과정 관은 콩팥에서 일어난다? 아니죠. 어디에서 일어난다? 간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디귿의 지방은 라이페이스에 의해 분해된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쉬운 기본 문제들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외우지 않는다면은 말 그대로 이제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지 못하는 그런 식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2점짜리지만 틀렸을 경우에 정말 배가 많이 아플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만 좀 잘 외워둘 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이제 쭉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EBS 교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수능 특강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교재에 되어 있는 설명 자체가 좀 부실한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뒤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는 자료들이 실제 앞에 내용에서 이 표현되지 않았고 보여지지 않았던 자료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료들은 기타 외부 교재들에 대한 또 다른 설명들을 가지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따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항상성과 건강 부분에서는 선생님이 이 어느 정도 내용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외부 교재를 조금 추가적으로 핸드아웃 해가지고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가지고 좀 더 추가 보충을 좀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일단 기본적인 요소까지 좀 확인을 해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 계속 이어서 가보면은 이제 호흡 과정 그리고 순환 과정이 나오죠. 그지? 자, 계속해서 페이지 108쪽의 기체 교환과 물질의 운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 교환은 기관계, 그죠? 특히나 호흡기관계, 그 중에서도 바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이제 보통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고 설명을 하죠. 자,
기관계의 상호작용을 보시면은요, 세포호흡을 위해 산소를 흡수하고 물질 대사 결과 생성된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 그리고 순환계는요, 이렇게 호흡계를 통해 유입된 산소를 조직으로 운반하고 조직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호흡계로 운반하는 과정,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아래쪽 두 번째 사람의 호흡계와 순환계가 나와 있는데요, 호흡계는 호흡, 그러니까 우리가 기체 교환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기관들이겠죠. 코가 있을 것이고요. 그제 기관, 기관지, 그리고 폐가 있습니다. 이때 폐는요, 지름이 매우 작은 폐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폐가 심장 구조는 아니라 그랬었죠. 심장과 같은 근육 구조는 아니라 그랬었죠. 대신에 이 폐를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려면은 포도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을 겁니다. 아마 포도. 그지? 포도 한 송이가 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달려있는 포도알 하나하나가 바로 폐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그 폐포는 모세혈관들이 쭉 둘러싸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각각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도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순환계는요, 심장, 그리고 혈액, 혈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의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 구조고 근육 덩어리죠. 그죠? 우리가 뒤에 가면은 이 근수축 운동에 대해서 나오죠. 그 근수축 운동에서 보다 보면은 각각 근육을 구별할 때 수의근과 불수의근으로 구별하면서 가로분이근, 그 다음에 민문이근 뭐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고요. 그지? 골격근, 내장근, 심장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때 심장은 굉장히 좀 독특한 근육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가로무늬근과 민무늬근이 서로 섞여 있죠. 그런데 이 심장은 앞서 폐랑은 다르게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팽창과 수축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제? 그 정도까지 일단 알아두고 옆으로 넘어가서 페이지 10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와 조직 사이에서의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체 교환은 폐로 들어온 외부 공기 중 산소는 폐포에서 혈액으로, 그리고 다시 조직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요.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조직 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그런 다음에 모세혈관에서 다시 폐포로 이동하면서 서로 간의 기체가 교환이 될 겁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보면 되죠. 자, 폐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때 이제 폐로 들어가는 혈관, 우리가 뭐라 부르죠? 폐로 들어가는 혈관, 폐, 동맥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혈관은 폐, 정맥이겠죠. 이때 폐동맥을 통해서는 온 몸을 돌고 들어온 혈액이, 그죠? 폐포로 들어오는 거죠. 폐로 들어오는 거죠. 반대로 이제 폐정맥은 폐에서 빠져나가는 혈액, 그지? 자, 근데 이제 폐포를 통해서 외부 공기의 유입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주는 기체는 산소 기체, 반대로 모세혈관이 폐포에게 주는 기체는 이산화탄소 기체. 그런데 이런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원리는 바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작은 쪽으로 물질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려고 하는 확산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자, 다시 폐동맥은 앞서 온 몸을 돌고 들어온 혈액이 흐르는 장소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온 몸에 있는 조직세포들이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생성한 후 발생하는 노폐물, 특히 이산화탄소들이 혈액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산소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산화탄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혈액을 뭐라 표현한다? 그렇죠. 정맥혈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폐동맥에는 지금 현재 정맥혈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런 정맥혈이 흐른다는 것은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액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폐포 내부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산화탄소를 보내주는 것. 근데 그와 반대로 외부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공기 내의 산소의 농도는 당연히 모세혈관 속에 흐르는 혈액에 녹아있는 산소의 농도보다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죠? 그때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달해 주는 과정, 역시 둘 다 확산이라고 표현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후에 폐정맥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혈액 내에는 산소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혈액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동맥혈이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이때 기체 교환 원리는 확산입니다. 알겠습니까? 기체 교환의 원리는 확산. 자, 이것을
지금 현재 폐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요, 이제는 저렇게 얻어진 산소가 조직세포로 이동하는 과정까지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같이 그립시다. 자, 폐포. 그랬을 때 폐포 주변으로 모세혈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조직세포가 있습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전달해주는 물질은 산소, 맞지? 그러면은 모세혈관을 따라서 조직세포로 이동을 하겠네요. 이때 흐르는 혈액을 무슨 혈액? 동맥혈. 그리고 이렇게 모세혈관이 조직세포에게 또다시 전달해주는 물질도 산소, 맞죠? 그런데 앞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의 기체교환 원리가 기체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다. 여기서 이제 분압차라고 하는 것은 기체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압력이 세지죠. 그 압력을 우리가 기체 분압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쉽게 말해서 그냥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준다. 그런데 폐포가 모세혈관보다 산소가 많으니까 이렇게 주는 거고, 역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전달해주는 과정도 역시 확산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치? 이렇게 이제 확산이 일어났을 때도 이때 조직세포의 농도가 모세혈관보다 산소의 농도가 낮다, 작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그리고 모세혈관을 따라 흐를 때 이 혈액을 무슨 혈액? 정맥혈이라고 표현할 것이고, 모세혈관에서 다시 폐포 쪽으로 이산화탄소를 주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시면요, 산소의 분압은 폐포, 모세혈관, 마지막으로 조직세포, 이렇게 있을 때 이동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니까 분압은 폐포가 제일 크고 모세혈관, 조직세포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반대겠죠. 네. 그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페이지 10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그죠? 거기에는 어떤 수치들을 가지고 분압차가 크다 작다 이런 것들 각각 표현해 놓고 있죠.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네 번째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운반이 있습니다. 자, 일단 산소는 이 혈액 내에 있는 혈구 성분 중, 그지? 적혈구. 이 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 분자와 결합해서 이동시킨다 라는 것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는요, 적혈구가 이제 이산화탄소들을 운반하면서 혈장 내에도 이산화탄소가 직접 녹아 들어가죠. 네. 그럴 수가 있는 이유가 이산화탄소는 이 물과 같은 이런 극성 용매에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잘 녹아 들어가는 기체니까, 맞지? 그래서 적혈구랑 혈장을 통해서 각각 이동을 한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서 순환계를 통한 물질의 운반은 심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일단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심장 구조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생명과학 원에서는 그런 구조 자체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구조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심장을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오케이? 이랬을 때 심방은 이심방, 이심실 구조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 심방과 심실이 존재한다. 위쪽에 있는 게 심방, 아래쪽에 있는 게 심실. 근데 이때 각각 우측과 좌측을 구별해야 되죠. 이때 이쪽이 우측, 이쪽이 좌측. 그러니까 이쪽이 우심방, 아래쪽이 우심실, 이쪽은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구별될 것이고, 각각 요 사이는 두꺼운 막으로 닫혀 있죠. 근데 이때 심방과 심실 사이는 판막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왜 이쪽이 우측이고 이쪽이 좌측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너네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쪽이 오른쪽 아니야? 상대방 입장. 자기 입장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신체 구조를 표현할 때 우측과 좌측은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환자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고. 환자.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수술대에 환자가 놓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심장을 수술한다고 쳐봐요. 근데 의사 두 명이 서로 머리와 다리 쪽에 이렇게 서서 이 환자를 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다리 쪽에 있는 환자가 우측에, 자신이 봤을 때 우측의 심장 부분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쪽을 뭐 절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을 삽입을 한다든가 그러려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하자 하고 딱 명령을 딱 내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 위에서 봤을 땐 자기가 우측이니까, 우측은 이쪽이니까 반대쪽을 절개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측과 좌측은 환자, 그 사람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우측, 이쪽이 좌측.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심실과 심방에 각각의 혈관들이 연결되어 있죠. 이때 심실, 좌심실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을 대동맥, 그리고 이 대동맥은 온 몸을 지나가게 될 것이고요. 이후에 우심방 안으로 들어오죠. 네. 이때 우심방까지를 대정맥, 그리고 다시 우심실은 폐까지 연결되면서 이때 혈관을 폐동맥, 그리고 폐는 다시 좌심방까지 연결돼서 폐정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피가 흘러가는 과정을 좀 다시 한번 보죠. 자, 이랬을 때 좌심실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대동맥으로 통해서 빠져나가겠죠. 그런 다음에 온 몸을 돌고 우심방 내부로 들어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심방에서는 우심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후에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통해서 빠져나간 혈액은 폐를 지나서 다시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런 다음에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갈 거라는 것. 이런 식의 순환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구 쪽에 순환계를 통한 물질의 운반에서 혈액 순환 과정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런 순환 과정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체순환과 폐순환. 그죠? 체순환의 출발은 좌심실입니다. 온 몸을 돌고 들어오는 순환이죠. 그러니까 좌심실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대동맥을 지나 온 몸에 있는 모세혈관을 지나 대정맥을 지나 우심방 내부까지 들어오는 과정까지를 체순환. 그리고 나서 폐순환은 폐를 도는 순환. 우심실부터 시작을 해서 폐동맥을 지나 폐를 지나 폐정맥을 지나 다시 좌심방 내부까지 들어오는 과정. 됐죠? 이렇게 해서 각각 구별을 할 거고요. 체순환은 당연히 호흡기관을 통해서 얻어진 산소, 그리고 소화기관을 통해진 영양소를 각각의 몸의 모든 부분으로 전달을 해주면서 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구조일 거고요. 폐순환은 노폐물이 생성됐을 때 그 노폐물들을 폐를 통해 내보낸다면 그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요 구조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주면은요, 그제? 이때 이쪽에 있는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은요 모두 다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흐르죠. 네. 무슨 혈? 동맥혈. 동맥혈. 근데 그와 반대쪽은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은 모두 다 이산화탄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혈액. 무슨 혈액? 정맥혈이 흐르는 구조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때 여기 교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요거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현재는 순환계에서 심장 구조와 그 다음에 간략한 혈관 구조들을 지금 표현해 놨는데 혈관들을 좀 잠깐 살펴볼까요? 혈관은 크게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림 이렇게 좀 그릴게요. 이쪽을 우리가 동맥, 이쪽을 정맥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를 연결하는 혈관이 모세혈관입니다. 보통 동맥은 심실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하죠. 피가 빠져나오는 장소입니다. 혈액은 동맥으로 빠져나오죠. 그런 다음에 모세혈관을 지나서 온 몸으로 전달되고 나서 되돌아올 때는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심장 내부로 들어올 겁니다. 즉 정맥은 심방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을 정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식의 동맥과 모세혈관, 정맥을 그림으로 판단할 때는요, 동맥은 혈관벽이 두껍죠. 혈관벽이 두꺼워야 되는 이유는 높은 혈압을 견디기 위해서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쫀득쫀득한 거죠.
이제 탱탱한 거지. 심장에서 피가 팡팡 뿜어져 나갈 때 그 압력을 버텨줘야 되니까, 그지? 혈관벽이 두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정맥 같은 경우에도 모세혈관보다는 혈관벽이 두껍긴 하죠, 그지? 근데 눈에 띄는 특징들은요, 바로 정맥의 중간중간은 뭐가 있다? 판막이 있다라는 거. 이때 심장 구조에도 판막이 있죠. 각각 우심방과 우심실,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판막이 존재하고 2천판 또는 3천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실과 동맥이 연결되어 있는 장소에도 판막이 존재하죠. 근데 이 판막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혈액의 역류 방지. 정맥의 일부 구군에 계속해서 이렇게 판막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온 몸을 돌고 온 혈액이 혈압이 너무 낮다 보니까 거꾸로 역류를 해버릴 수가 있어서 거꾸로 흘러가지 못하게끔 중간중간마다 판막이 존재하는 거죠. 동맥은 굳이 판막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쫙쫙 뿜어져 나가니까. 맞지? 그리고 모세혈관은 한 겹의 얇은 세포층으로 혈관벽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때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보면은 혈관벽의 두께는 동맥, 그 다음에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 순서. 그런데 이때 혈류 속도, 피가 흐르는 속도를 비교해 보면은요, 동맥, 그 다음이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이죠. 보통 여러분들 대상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을 거의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우체부인데 조금 멀리 떨어진 한 마을에 이런 여러 가지 우편물들을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지역까지 가는 동안에는 빨리 일단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고속도로를 타러서 이동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그 마을에 있는 조그마한 국도들을 따라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 집들을 들려야 되니까 그만큼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때 모세혈관의 혈관벽이 세포 한 층으로 되어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죠. 바로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혈관벽의 두께가 굉장히 얇은 겁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올 거예요. 근데 내가 굳이 빨리 가봤자 또 일 시킬 거 뻔하니까, 그지? 고속도로를 타라 이동하지만 그나마 좀 천천히 이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설명을 합니다. 혈류 속도는 이런 식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때 혈압은요, 혈압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혈관에서 혈액이 흐르면서 나타내는 압력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혈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더 많은 압력들을 가할 테니까 혈압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은 동맥이 가장 높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그 다음은요, 그렇죠, 모세혈관, 그리고 정맥 순서입니다. 그죠? 이때 모세혈관의 혈압이 정맥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너무 좁아서? 왜 혈압은 모세혈관이 정맥보다 더 높게 나타날까요? 혈류 속도는 정맥이 더 빠른데. 보통은 이거 혈압 계산할 때 단면적까지도 보거든요. 단면적. 근데 그런 것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의 전체 두께가 동맥의 혈관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이 상태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혈액이 팡 흐르면서 팡 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혈압이 나타나는 거야. 정맥은 그거보다 얇잖아요. 한 책 절반 정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겁니다. 알겠니? 근데 모세혈관은 어때요? 한 겹의 세포층밖에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치면은, 그지? 혈류 속도가 더 느리다고 하더라도 바깥쪽에서 느껴지는 압력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의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것까지 우리가 순환계에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마지막 부분으로 한 장 넘어갔을 때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계들은 각각 따로따로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기능들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이 바로 페이지 110쪽에 해당하는 내용들일 겁니다. 한 번쯤
섬세하게 좀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10강에 관련된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다 끝냈고요. 이제는 넘어가셔서 페이지 118쪽에 11강 자극의 전달 부분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잠깐 요 칠판도 좀 정리를 하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추가적인 보충 자료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18쪽 보시고요. 자, 이제 11강 자극의 전달 부분 들어갑니다. 자, 근데 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이 EBS 수능 습강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이 교재 내용이 사실 약간 좀 빈약하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11강 자극의 전달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에게 핸드아웃을 좀 제공을 해놨습니다. 핸드아웃을 선생님이 보라고 할 때는 그 핸드아웃 보시면 돼요. 일단 EBS 교재 118쪽에 제일 첫 번째 뉴런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서 다루게 되는 것은 이후에 나오는 신경계까지 쭉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지?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이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계 구조적 기능적 단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뉴런도 하나의 세포죠. 근데 그런 세포들이 신경계를 구성할 때 각각 독특한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고 그런 세포들을 우리가 뉴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뉴런은 어느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모양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일단 세 부분으로 동일해야 됩니다. 그죠? 뉴런을 표현하면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맞지? 네. 자, 일단 핵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 신경세포체, 그리고 신경세포체로부터 빠져나와서 각각의 감각기에 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돌기, 오케이? 옛날에는 수상돌기라고 불렀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와서 보통은 감각 반응기나 또는 다음 뉴런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축삭돌기. 얘는 이름이 많이 안 변했습니다. 아까 가지돌기 같은 경우는 수상돌기였는데 이게 가지돌기로 바뀌었고 예전엔 이게 축색돌기였거든요. 그래서 일부 교재에는 아직까지 축색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냥 축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뉴런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포만을 본다면 사실 신경세포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핵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생명활동들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뉴런에서는 사실 신경세포체는 큰 의미가 없죠. 그지? 도리어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 즉 수용을 하는 가지돌기와 자극을 다른 부분으로 보내주는 부분, 축삭돌기, 전달을 해주는 이 부분이 아마 우리가 보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뉴런에 대한 설명 나와 있죠. 신경세포체는 핵과 미토콘드리아 등을 가지고 있어서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장소이고요. 가지돌기와 축삭돌기 나와 있습니다. 가지돌기는 다른 뉴런이나 또는 어떤 감각기에 연결되어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을 가지돌기, 반대로 축삭돌기는 흥분을 다른 뉴런으로 또는 운동기로 전달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축삭돌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뉴런들을 여러 종류로 한번 좀 나눠 볼 건데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뉴런의 종류죠. 자, 뉴런의 종류는 일단 마리집으로 가지고 먼저 구별을 합니다. 이때 요 축삭이라고 하는 부분이 절연체로 감싸져 있는데 그 감싸져 있는 부분을 마리집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 신경, 그리고 마리집이 없으면은 민마리집, 신경,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말 그대로 축삭 부분만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마다 이런 식으로 마리집이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구조가 바로 이제 마리집 신경이고요. 민마리집 신경은 그냥 마리집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때 이 부분을 뭐라 부릅니까? 마리집. 오케이? 그리고 요 틈을 랑비의 결. 그렇죠. 랑비의 결제라고 표현합니다. 야, 그랬을 때야, 얘들아. 너네 있잖아.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원이 자극의 전달인데 이 전달이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전도와 전달. 알겠니? 네. 전도와 전달의 차이가 뭡니까? 전도는 같은 유형 내에서 전달은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 그렇죠. 여러분들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뉴런 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의 뉴런 내에서 흥분이 이동하는 것을 전도, 그 다음에 전달은 다음 뉴런으로 흥분이 이동하는 것을 전달이라고 표현하죠. 앞서 마리집 신경이나 민마리집 신경은 하나의 뉴런 내거든요. 이때 흥분이 이동을 할 때는 전도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마리집이 지질 구조로 되어 있는 절연체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 어떤 흥분 같은 것들의 어떤 자극은 전기 신호를 통해 전달되죠. 그랬을 때 이 마리집이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절연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맞죠? 예를 들어 민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에는 마리집이 없기 때문에 전기 신호가 쭉 이어서 전달이 돼 버리겠죠. 그런데 이때 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마다 절연체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극이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은 마리집이 없는 랑비의 결절 부분이죠. 그래서 전달이 폴짝 뛰면서 전달이 되잖아요. 이런 전달을 우리가 도약 전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두 신경의 차이는 도약 전도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전달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나중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밑에 보면 기능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기능에 따른 분류는 뉴런이 주로 어느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구별을 하고 있고요. 그지? 각각 감각 뉴런. 이 감각 뉴런 다른 말로 뭐라 부르니? 구심성 뉴런이라고 하지. 먼 쪽에서 중앙 쪽으로 자극이 전달되는 것을 구심성 뉴런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합 뉴런이 있고요. 그리고 운동 뉴런이 있고요. 운동 뉴런 또 다시 뭐라 부르지? 원심성 뉴런이라고 하지. 중앙에서 먼 쪽으로. 알겠지? 자, 그랬을 때 각각의 뉴런들 세 종류가 있고요. 감각 뉴런은 자극을 주로 수용하는 부분이죠. 그죠? 운동 뉴런은 명령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지. 그러면서 연합 뉴런은 감각 뉴런과 연합 뉴런을 연결해주는 부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감각 뉴런과 잘못 썼네. 운동 뉴런. 아까 내가 연합 뉴런이라고 했니? 아니요, 운동이라고 하면서 연합이라고 썼지? 네. 사람이 이상해서 그래. 자,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주는 뉴런이 연합 뉴런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감각 뉴런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 그러니까 주로 감각기에 많이 존재하는 뉴런이겠죠. 네. 반대로 운동 뉴런 같은 경우에는 명령을 전달해서 어떤 행동들, 반응들이 나타나는 부분에 주로 있기 때문에 운동기에 많이 있다, 또는 이제 뭐 근육에 많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연합 뉴런은 둘을 연결하는 구조이고, 이때 어떤 자극을 받아들여서 판단, 그리고 그것을 추리, 연산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지.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 있다? 뇌와 척수 같은 중추신경계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은 가지돌기, 전달해주는 부분은 축삭돌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각각의 뉴런들이 자신이 해야 되는 기능에 따라 뉴런의 구조가 특화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감각 뉴런은 뭐가 특화되어 있겠니? 저 부분 중에서, 저 세 가지의 구조 중에서 어느 부분이 발달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가지돌기가 발달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운동 뉴런은? 그렇죠. 축삭돌기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연합 뉴런은요? 신경세포입니까? 신경세포체인가요? 아니죠. 가지돌기랑 축삭돌기가 모두 다 발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면은 가지돌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고 중간에 신경세포체가 혹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게 가지돌기. 그죠? 가지돌기란다. 감각 뉴런. 그 다음에 축삭돌기가 굉장히 길게 발달해 있는 구조가 운동 뉴런. 그리고 그 사이에 굉장히 복잡하고 징그럽게 생긴 구조가 축삭돌기. 왜 이러냐? 연합 뉴런. 알았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네. 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극의 전달 경로는 자극이 감각기를 통해 수용이 되면은 감각 뉴런을 통해 연합 뉴런으로 전달될 것이고, 그에 따라 명령은 운동 뉴런으로 전달되어 반응기, 즉 근육 같은 데 전달되면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진행을 하겠죠. 됐습니까?
이후에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자극이 전달되는 과정은 뒤에 가서 다루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보셔야 될 포인트, 흥분의 전도 부분이죠. 자, 전도라고 하는 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뉴런 내에서 흥분이 전달되는 것. 이때 이 흥분은 전기 신호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흥분의 전도 과정을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 건데요. 앞서 봤던 이 축삭돌기, 특히나 예를 들어서 마리집 신경이나 민마리집 신경, 이 두 가지 내에서 이 지금 현재 자극이 전달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흥분의 전도 과정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지? 분급, 다음 탈분급, 그 다음이 재분급. 중간에 하나 더 있죠. 과분급. 그지? 근데 일단은 분급, 탈분급, 재분급,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 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런도 하나의 세포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세포 안이 있을 거고 세포 밖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세포막이 되는 거겠죠. 세포막은 뭐로 되어 있다? 세포막 뭐로 되어 있니, 얘들아?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맞지? 그러니까 이 층이 이제 인지질로 되어 있고 중간중간마다 이제 막단백질이 있겠죠. 됐나요? 그런데 이때 세포 안과 세포 밖에는 각각 이온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이온들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만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보는 양이온 중에서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온만 봤을 때 나트륨 이온은 세포 안보다는 세포 밖에 상대적으로 많이 모여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지? 반대로 칼륨 이온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칼륨 이온이 안쪽에 많아요. 그런데 앞서 이 세포막에는 막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이 막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물질을 이동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 막단백질 중에서는 나트륨 이온을 이동시킬 수 있는 막단백질이 있고 칼륨 이온을 이동시킬 수 있는 막단백질이 있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각각 이것을 뭐라 표현하죠? 나트륨 이온 통로, 칼륨 이온 통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통로가 단백질이에요. 알았어? 그랬을 때 얘가 나트륨 이온 통로, 그리고 얘가 칼륨 이온 통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원래대로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량은 보통 같아서 중성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거든요. 알았어? 그런데 이때 일반적인 세포가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쉬고 있을 때, 이때 나트륨 이온 통로는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트륨 이온이 밖에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는데 이때 이 통로는 닫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닫혀 있다면은 나트륨 이온은 세포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 하지만 일부 칼륨 이온 통로는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륨 이온은 세포 안이 밖보다 더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려고 하겠죠. 그걸 뭐라 표현하겠니? 확산이라고 하겠지. 자연스럽게 일부 칼륨 이온이 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다른 이온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만, 알겠니? 이때 상대적으로 칼륨 이온, 양이온이 밖으로 이렇게 조금씩 계속 빼서 빠져나가 버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세포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있고 세포 안쪽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이때 각각의 전압 차이를 우리가 전위차라고 표현하면서 그 전위차를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인 상태에서 바깥쪽 플러스와 아래쪽 마이너스의 그 전위차를 계산을 해보면은 그 전위차가 약 마이너스 70 미리볼트 정도가 나오죠. 이때 이 전위를 우리가 휴, 지, 전, 위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세포 밖이 플러스,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인 상태를 우리가 분극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분극 상태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자극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 그런 상태인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아들여서 그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려면은 자극의 크기가 일부 크기 이상보다는 커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최소한의 느낄 수 있는 자극의 세기를 우리가 역치라고 이야기하죠. 역치 이하의 자극이 전달되면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휴지 전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어떤 자극이 전달됐는데 그 자극의 크기가 실제 이 역치값보다 작은 전이차가 전달이 돼버린다면, 자극이 전달된다면은 얘는 그대로 분극 상태를 유지를 해버리겠죠. 근데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바로 탈분극 현상이 벌어지죠. 그 탈분극 현상을 옆에다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봐야 되겠네요.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 겁니다. 이건 세포 아니고요. 여기는 밖입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세포 밖은 상대적으로 뭐가 많다? 나트륨 이온이 많다. 안쪽은 뭐가 많다? 칼륨 이온이 많다. 칼륨 이온이 많다. 그리고 각각 이온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통로가 있다. 알았니?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역치 이상의 자극이 전달되게 되면은요. 그지? 역치 이상의 자극이 전달되고 나면은 그때 순간적으로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죠. 오케이? 자, 나트륨 이온 통로, 칼륨 이온 통로입니다. 이때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밖에서 안쪽으로 확산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때 칼륨 이온 통로는 닫힌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알았어요? 원래 일부 열려있기도 하지만 닫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태겠지. 그러면 앞서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인데 바깥쪽에서 나트륨 이온들이 확산이 돼가지고 확 들어오다 보니까 도리어 전하가 바뀌어버리는 현상이 벌어지지. 그래서 세포 안이 플러스로, 세포 밖이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그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탈분극이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게 있네요. 그지? 여러분들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 그죠? 그건 뭐죠?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 이 TP 써서 나트륨 3개 밖으로 보내고 안으로 칼륨 2개 들어. 그렇죠. 지금 보면은 우리는 막단백질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나트륨 이온을 통과시키는 통로와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을 통과시키는 통로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구조가 더 있죠. 바로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라는 거. 맞지? 이때 앞서 통로를 통해서는요,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확산이 일어나 버리죠. 네. 맞습니까? 그런데 이때 요 분극 상태에서는요, 그지? 어찌됐건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세포 안 밖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는 반대로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펌프를 통해서 바깥쪽으로 나트륨 이온 내보내고, 알겠니? 몇 개씩, 3개씩. 그리고 칼륨 이온은 반대로 안쪽으로 들여보내는 거, 몇 개씩, 2개씩.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휴지 전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면은 얘 역할 일단 중지되죠. 그지? 그런 상태에서 요거를 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확산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 됐습니까?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서 확산이 되면서 전이가 달라지는 거. 이것을 우리가 전하가 달라지는 것. 알겠니? 이것을 탈분극이라고 한다는 거. 근데 다시 이후로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지? 그때가 재분극. 그럴 때는 다시 나트륨 이온 통로는 어떻게 되죠? 나트륨 이온 통로는 닫힙니다. 알겠습니까? 확산이 안 돼요. 그런데 칼륨 이온 통로는 열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칼륨 이온이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이때 안쪽은 마이너스, 다시 바깥쪽은 플러스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재분극이라고 할 겁니다. 맞죠? 이때 나트륨 이온이 바깥쪽으로 확산돼서 재분극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재분극 상태가 되는 것은 칼륨 이온의 확산 때문이에요. 알겠죠? 네. 이런 내용이 지금 우리 교재에 분극, 탈분극, 재분극까지 해가지고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지금 통로뿐만이 아니라 펌프까지도 작동을 할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교재 내용보다는 선생님이 드렸던 핸드아웃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핸드아웃 보시면은요,
자극의 전달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 페이지 58쪽엔 뉴런의 구조, 그 다음에 페이지 59쪽에는 뉴런의 종류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내용이 페이지 6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거기에 있는 교재를 좀 잠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보시면은 자, 흥분의 전도에서 휴지 전이와 분극부터 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휴지 전입니다. 뉴런이 자극을 받으면은 세포막의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뉴런의 세포막 안쪽과 바깥쪽에 전극을 꽂아보면은 뉴런 내부가 외부보다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위를 나타내게 되고요. 이때 세포막 안팎의 전이차를 휴지전이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90mV 정도에 해당을 한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푸는 문제에서는 거의 마이너스 한 70 정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뭐 달라져도 크게 상관은 없죠. 옆에 표를 보시면은요, 뉴런 내부와 외부에 있는 각각 이온들의 농도들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포막, 세포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만 또는 칼륨 이온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 그랬었지. 맞지? 그런데 이때 나트륨 이온하고 칼륨 이온을 보면은 나트륨 이온은 외부의 농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 미리몰 농도죠. 그지? 그러니까 세포 내부는 15mV, 12m몰, 그 다음에 외부는 150m몰.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외부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칼륨 이온은 그와 반대네요. 맞죠? 뉴런 내부가 150m몰, 그 다음에 외부가 50m몰. 오케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온들도 존재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살펴볼 필요는 없죠. 그지? 그러면서 다시 그 휴지전이 바로 밑에 분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런의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은 음전화, 바깥쪽은 양전화를 띠고 있기 때문에 휴지전이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처럼 세포가 자극을 받기 전 막 안쪽은 음전화, 바깥쪽은 양전화를 띠고 있는 상태를 분극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런 분극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온들이 불균등하게 분포하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불균등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막에 있는 막단백질을 이온들이 통과하는 투과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맞죠? 이랬을 때 분극 상태일 때는 나트륨 이온 농도는 외부가 내부보다 높고 칼륨 이온은 내부가 외부보다 높은데 이때 이 이온들은 특정 이온만 통과하는 막단백질, 바로 요 나트륨 이온 통로라고 부르는 것과 칼륨 이온 통로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서 확산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자극을 받지 않은 분극 상태의 뉴런은 칼륨 이온 통로는 일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나트륨 이온 통로는 거의 닫혀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를 띠고 있는 칼륨이 확산이 돼버리고 나니까 바깥쪽이 플러스로, 안쪽이 마이너스 상태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 나와 있는 밑에 보면은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에 대한 내용도 설명되어 있죠. 그지? 거기 보세요. 자극을 받지 않은 휴지 상태의 뉴런에서 세포막 안팎의 이온 농도 차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 펌프에 의해 유지된다. 알겠니? 어찌됐건 전위차가 생기는 이유는 막단백질, 즉 통로의 열림과 닫힘 때문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확산이 일어나 버린다면 바깥쪽은 계속 플러스가 강해져 버릴 거고 안쪽은 계속 마이너스가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일정한 휴지 전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 펌프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는 많은 양의 나트륨이 있는 밖에서 안쪽으로 보내주고 뭔 소리야. 적은 나트륨이 있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트륨 이온을 보내주고, 칼륨 이온도 적은 바깥쪽에서 많은 안쪽으로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산의 역과정. 확산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수송 방법이지만, 이때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 같은 경우에는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보내주는 역과정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공급해야만 한다는 것. 이런 공급을 우리가 능동수송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뒤로 넘어가시면은요, 활동전이의 생성 나와 있습니다. 그죠? 활동전이의 생성. 자, 여기서부터인 거죠. 그지? 보시 바래요.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막전이의 변화를 활동전이라고 할 것이고요. 활동전이는 축삭돌기를 따라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로 작용하며 막전이가 상승하는 탈분극 단계와 막전이가 다시 낮아지는 재분극 단계로 구별이 될 겁니다. 여기 부분이 결과적으로 활동전이. 그랬을 때 탈분극 보시면은요,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뭐가 열린다? 뭐가 열린다?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나트륨 이온의 확산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부가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높아져서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이때 칼륨 이온 통로 닫힌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이때 막전이가 플러스 30에서 40mV 정도까지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 상태를 탈분극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됐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서 재분극을 보시기 바랍니다. 탈분극에 의해 막전이가 최고점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는 나트륨 이온 통로가 닫히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나트륨 이온의 유입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다시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밖으로 칼륨 이온이 빠르게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전이차가 감소하면서 원래대로 바깥쪽은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뭐라 부른다? 재분극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그런데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다 보면은요, 단계별로 전이값이 달라지는 것을 쭉 표현하고 있는데 4번 과정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재분극 과정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4번 과정을 가다 보면은 이때 시간이 5에서 6 정도가 됐을 때는 전이가 원래의 휴지 전이보다 더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다? 과분극이다. 알겠니? 이때 이 과분극이라고 하는 것은 나트륨 이온 통로는 닫혀 있어요. 그죠? 나트륨 이온 통로는 재분극 상태에서 닫혀 있고 칼륨 이온 통로가 열려 있는데 너무 많이 칼륨 이온이 빠져나가고 있어 버리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휴지 전이 상태에서보다 칼륨 이온이 좀 더 많이 빠져나가지고 활동 전이가 더 낮아지는 현상. 휴지 전이보다. 그것을 우리가 과분극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분극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뭐가 작동을 해요?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가 작동을 하면서 원래대로 휴지 전이를 맞춰주는 과정. 그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정상적으로 휴지 전이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탈분극에서 재분극이 일어날 때는 나트륨 이온의 확산 때문에 다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학생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분극이 됐을 때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에서 나트륨 이온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원상태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니? 칼륨 이온의 확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즉 내부의 나트륨 이온이 처음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할 거라는 거. 알겠지? 이 과정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다시 교재로 넘어올 수 있겠네요. 페이지 119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랬을 때 119쪽과 120쪽에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좀 읽어 쭉 보시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상 이 흥분의 전도까지 해서 이 뉴런 내부에서 흥분이 전도될 때 분극, 탈분극, 재분극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까지만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전도 마무리 짓고 전달까지 해서 이 단원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